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요. 오늘부터 건축의 순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건축의 순수 내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기억해? 엄청 많았던 걸요. 기억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네. 자, 건축의 순서는 첫 번째 토지 매입, 그지? 그리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네. 설계를 할 때 네가 직접 설계를 못 하니까 설계자를 찾아야 되고, 네. 그리고 계약을 하고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심의허가, 실시 설계. 네. 그리고 공사도 당연히 네가 직접 제가 할 수 못하죠. 있으니까 공사를 할 건설사를 찾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착공. 착공신고, 시공, 사용승인, 세금, 건축물 대장, 이 순서를 합니다. 네. 자, 그 전에 토지 매입을 할 때 뭘 봐야 된다고 했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맞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봐야 되는데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서 뭘 봐야 되지? 지역지구. 그치. 지역지구를 보고 지역지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는 뭐 주거 지역이나 이런 거?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그렇지. 네. 그래서 건축 가능 면적과 건축 가능한 건물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그지? 도로. 네. 얼마를 확보해야 돼? 4m 도로 확보하고 음, 2m 땅 접하고 그렇지. 만약에 도로 폭이 3m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땅을 내줘야 돼요. 그렇지. 네 땅을 내줘야 돼. 슬프게도. 자, 그리고 만약에 주거지역인 경우는 봐야 될 게 주거지역. 1조건. 그렇지. 1조건은 어떻게 돼? 9m. 정북 방향에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를 1.5m. 띄워야 되고,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은 건축물 2분의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야 되고. 이제 기억나? 네. 자, 지금까지는 건축의 순서를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거야. 너무 많아요. 자, 건축 첫 번째가 건축 계획, 두 번째가 설계자 찾기, 그 다음에 설계, 견적 준비, 시공자 찾기, 시공, 임대 분양,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자, 건축 계획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시장 조사를 해야 돼. 만약에 네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임대형이다. 임대를 해서 내가 건물을 짓는다면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임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지. 네네. 그 다음에 법규 검토.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게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지? 그게 이제 법규 검토야.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돼?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예산 공사비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나면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얼마의 돈을 들여서 얼마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업성 분석. 그리고 나면 이제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지? 그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얼마를 조달할 거냐, 이제 여기에 자금 계획. 그리고 나면 진행 계획.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거냐. 그렇지. 건축 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자를 찾아야 네. 되는데, 자, 첫 번째 건축사를 찾아야 돼. 네. 제가 설계를 못하니까. 그렇지. 건축을 찾는데 먼저 이제 가설계를 받고, 임의로 그렇지. 하는 거.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제 건축사분들한테 이제 받아봐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건축사를 선정을 하고, 네. 그리고 계약서를 협의를 해야 되겠지. 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설계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데, 설계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설계 준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심의. 심의는 모든 땅에서 다 받는 게 아니야. 심의를 받는 지역이 따로 있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심의를 안 받고 바로 건축 허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심의를 받아야 돼. 경관지구라고 들어봤지, 적은 내가 이거. 네네. 거기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 돼. 그치. 해치지 않고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고 나면 실시 설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실시 설계가 실제로 공사할 도면이야. 그래요? 그래서 건축 허가 때 들어가는 도면은 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이고, 실시 설계는 견적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 양이 달라. 약간 최종본인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설계 최종본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견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견적 준비에서는 대금 지급 조건. 이게 뭐냐 하면은
시공사들한테 견적을 받기 전에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다. 선거금을 얼마를 주고 기성금을 언제마다 한 번씩 주고 잔금을 얼마를 남겨놓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금계획에서 따라서 오는 거야. 내가 자금을 어떻게 세운지에 따라서 대금 지급 조건도 달라질 수가 있어. 그렇죠. 이때 난 대출 받을 계획인데 이때 못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그렇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져.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네가 돈이 좀 없어서 네. 건물 다 짓고 나면 내가 공사비를 주겠습니다. 네. 라면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거나 그렇죠. 미리. 외상으로 자재를 사서 건물을 지어야 돼, 그지? 그렇죠. 외상으로 자재를 사면 자재 가격이 비싸지지. 그렇죠. 그치. 싸게 안 해주려고. 그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비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공사비는 달라지게 돼 있어. 견적 금액이. 자, 그리고 지정공사 지급자재는 뭐냐 하면은 시공사한테 공사를 맡기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직접 할 거. 예를 들면 벽지를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걸로. 그렇지. 그다음 등은 내가 원하는 등을 달고 싶다. 뭐 지정 문의할 때 그 그렇지. 지정을 또. 그렇지. 자, 그리고 자재 사양은 뭐냐 하면은 자재의 제조사 제품명을 정해야 돼. 네. 근데 네. 설계도면에는 예를 들어서 유리가 네. 23mm 복층 유리다. 네. 도면에 그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는 제조사 제품명이 안 들어 있어.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 네. 23mm 복층 유리를 견적을 받으면 어떤 건설사는 좋은 자재를 쓸 거고 어떤 건설사는 싼 자재를 쓸 거고 그렇죠. 금액이 다르겠지, 그지? 그렇죠. 그러면 견적을 받았는데 금액이 어느 업체가 좋은지를 몰라.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여기에 24mm 로이 복층 유리는 24mm 복층 유리는 한글라스의 듀오라이트의 뭐뭐뭐입니다. 라고 세밀하게 이렇게. 그렇지, 결정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시방서는 뭐냐면 공사 방법이야.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네. 자, 요게 이제 견적 준비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견적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데 또 아직 당연히 짓지도 않았어. 그치. 네. 그렇지, 아직도 짓지도 않은. 자, 견적을 받을 건설사를 이제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렇죠. 그리고 그 건설사에게 견적을 요청해야 돼. 그리고 견적서를 받은 후에 견적을 검토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건설사를 선정을 해야지. 그리고 나면 계약서를 또 협의를 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렇지.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철거, 그리고 착공 신고, 시공, 사용 승인 검사, 건축물 대장 작성, 세금 납부. 그리고 나야지 이제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거야. 힘드네요. 그렇지. 아까도 많은데 지금 더 많아. 사실 여기에서 더 세밀하게 더 들어가야 될 거야. 이제 앞으로. 자, 머리 아파. 자, 여기에 총 7가지 단계를 아마 한 단계마다 내가 1시간씩은 설명을 해줄 거야.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7가지 단계 중에서 건축 계획은 누가 세워야 될 것 같아? 제가 세워야 되겠죠. 건축주가. 그렇지. 당연히 건축주가 건축 계획을 세워야 돼. 네. 자, 그럼 설계자는 누가 찾아? 그것도 건축주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자, 설계는 누가 해? 그건 이제 건축사님께서 하시겠죠. 그렇지. 건축사가 하는데 설계를 할 때 건축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하고 같이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은지 건축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건축사가 도면이 나오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렇지. 그래서 또 설계도 건축주가. 마찬가지로 건축주야. 네. 자, 그럼 견적 준비는 누가 해야 될까? 그것 글쎄요. 누가 하죠? 당연히 건축주가 하는 거지. 누가 해줘 이거를? 그렇죠. 자, 그럼 네. 시공자 찾는 건 누가 해? 또 건축주가 그렇지. 하겠죠. 당연히 건축주가 하는 거야. 그럼 시공은? 시공해주는 건설업자가 해주는 그렇지. 거예요? 건설업자가 하는데 시공할 때 건축주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야. 그래요? 시공할 때도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돈 주고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다 하는데요, 이거. 자, 그럼 임대하고 분양은 누가 해? 그것도 건축주가 그렇지. 건축주가 하는데 만약에 뭐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맡기거나. 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 맡겨도 결국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가 하는 거야. 세상에. 놀랍지 않니? 건축의 모든 과정을 건축주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 건축주가 내가 첫 번째 1강 할 때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어?
건축주라고 하는 것은.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지, 그지? 네. 자, 첫 번째 했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 자, 건축을 해서 건물주가 되는 이유는 수익이 높은 건물 지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다가 건물의 시장 가치가 높아졌을 때 팔아서 판매 수익까지 얻고. 네. 자, 그런데 이때 건축주는 생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 거야. 네. 어떤 물건을 토지비, 건축비는 줄이고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네.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건물주가 됐을 때는 임대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네. 이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다가 가장 좋은 가격에 건물을 팔 때를 기다렸다. 네. 그래서 파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건축주는 생산, 물건을 만드는 사람, 즉 생산업체 사장인 거야. 네. 자, 네가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네. 불량품이야. 네. 누구 잘못이야? 만든 사람 잘못이죠. 그렇지, 만든 사람 잘못이야. 근데 그 화장품 회사 사장이 너야. 네. 네가 물건을 만드는데 불량품이 나와서 물건이 안 팔려. 누구 잘못이야? 회사 잘못? 내 잘못? 그렇지, 네. 사장 잘못인 거지. 네. 자, 사장은 화장품 용기를 디자인한 직원을 탓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생산 공장의 공장장을 탓할 수도 있어.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렇지, 네가 지는 거야. 자, 이게 시작이야. 건축주가 되는 시작점이 건축이 잘못되면 건축주 잘못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책임감을 엄청 갖고 해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건축주는 한 업체의 사장. 설계를 맡기는 건 비용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맡기는 것 뿐인 거야. 전체적인 책임은 네, 건축주가 돼. 자, 이게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어. 자, 아까 이렇게 7가지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임대하고 건축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임대하고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축 계획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네. 자, 근데 임대하고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뭐가 잘 돼야 돼? 공사가 잘 돼야 돼. 네.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해줄 사람을 찾아야 그렇지, 돼요. 좋은 시공사를 찾아야 돼. 네. 좋은 시공사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또 꼼꼼히 준비를. 그렇지, 견적 준비를 잘해야 돼. 네. 견적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완벽하게 잘 돼야 되고, 설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잘 좋은 설계자를 찾아야 되고, 좋은 설계자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엔 건축 계획을 잘해. 자, 건축은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 이제 나중에 나머지도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시간하고 비용이야. 자, 네가 토지를 땅을 샀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건축이 자꾸 지연이 돼. 그럼 아깝죠. 그치? 그 아까 시간 동안 그렇지. 돈도 근데 안 나오는데. 돈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네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네.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아. 그 기회 비용을 날리는 거고, 그렇죠. 네가 좀 돈이 부족해서 땅을 대출로 좀 샀어. 그럼 이자를 더 내야 돼. 그렇죠. 그 이자 내라고 그렇지. 그냥 하니까. 그래서 건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야. 그런데 자, 건축이 자꾸 지연이 되면 건축주는 이제 조급해져. 매일 대출 이자가 나가. 그렇죠. 건축은 맨 땅에서는 수익이 전혀 안 생겨. 그렇죠. 건물을 지어야만이 그때부터 수익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건축에 이제 7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지?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조급해져서 이 7가지 단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군요. 그치? 이 중에 뭔가를 좀 빼먹으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축은 탑을 쌓는 거야. 자, 건축 계획이란 것을 기초를 잘 만들고, 그거 위에 설계자를 찾고, 그거 위에 설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위에 견적 준비를 하고, 그거 위에 시공자를 찾고, 공사를 하고, 임대 분양을 하고. 자, 이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무너지. 이 탑은 무너져. 그렇죠. 아, 베이스가 잘 돼야. 그렇지. 건축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잘 되는 게 먼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설계도면 보는 거를 내가 설명을 할 때,
건축 도면에 가구하고 전자제품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네. 만약에 그 가구하고 전자제품을 표기를 안 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자, 기계 도면, 전기 도면을 건축주가 이렇게 다 확인해야 돼. 자, 확인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지, 그렇죠. 그치? 자, 근데 도면이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어.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꼭 고쳐야 되죠. 그치, 재설계를 해야 돼. 네. 근데 그 재설계를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 또. 처음부터 다시 아, 건축 설계부터 다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야. 자, 그러면 시간도 더 들어가고 비용도 더 발생해. 다시 자, 하는 비용. 이건 약과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게 공사 중에 잘못됐다는 것이 발견됐으면 다시 다 뜯어야 돼요. 그렇지. 재시공을 해야 돼. 네. 근데 재시공할 때 그냥 뜯고 다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설계를 다시 해야 돼. 아, 그럼 당연히 시간도 더 훨씬 더 걸리고 돈도. 비용은 훨씬 더 나오는 거고. 재료 가격, 시간이 다. 그렇지. 그래서 건축은 이 건축이 이제 순서가 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냥 건축을 할 때는 무조건 건축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해야 돼. 그래서 건축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서를 빼먹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왜냐하면은 이전 단계를 잘못하면 다음 단계는 잘할 수가 없어. 아까 탑에서 올라가다가 뭔가를 빼먹고 하면 그 위에는 쌓지가 맞아. 못해. 네. 다시 거기를 쌓아야지 거기를 올라갈 수가 있어. 자, 그런데 한 단계를 잘못하면 그냥 탑을 다시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시간도 더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내가 이걸 첫 번째 강의로 이제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때 이제 조급함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사람 인지산정. 그렇죠. 급해. 내 돈이 자꾸 나가. 그래서 서둘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건축의 순서를 지켜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가야 돼. 자, 급할수록 급할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기초를 잘 다져서 해야 된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거. 자, 오늘 수고했어. 다음 주에 보자.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네. 오늘은 건축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본격 계획. 그치. 이제부터 건축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너 매년 1월 1일 되면 계획 세우지. 네, 세워요. 당연히. 계획대로 돼? 아니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게을러서, 나차에서.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예를 들면 아침잠이 많아. 너 많지, 그지? 네, 많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을 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면 대부분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수영장 갔다 와서 하루 종일 힘들고, 맞아요. 아침 6시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 종일 자책을 해. 내가 왜 그럴까? 나 이런 나약한 놈, 바보 같은 놈, 그지?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 어렸을 때 수많은 매년 계획을 세우지만 아침에 절대 일어나질 못해. 자, 건축 계획도 마찬가지야. 건축 계획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획을 세워야지 훨씬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질 수가 있어. 자,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렇지. 자, 건축 계획을 세우기 전에 네. 4가지 질문을 해야 돼. 그 4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자. 자, 질문 첫 번째. 왜 건축을 할까? 네. 너는 왜 건축하려고 해?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짓고 싶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임대 수입 좀 얻고 하고 싶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서 네. 그래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은 건축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자, 네가 아까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했지, 그지? 그거를 이제 3층짜리 건물이야. 네. 3층짜리 건물에서 이제 네가 건물을 지어서 이제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가 3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어서 네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 네. 자,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이제 어떻게 지을 거야? 그 건물에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일단 아무래도 임대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1층? 2층 임대 수익 얻어야 되니까 1층에 상가, 2층에는 뭐 원룸, 투룸 이런 방 하고 3층 제 집? 3층 제 집? 네, 제 집. 자, 그러면 3층에 네가 살 집을 짓고 네. 임대 수익은 1층 상가하고 2층 주택에 썼고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좀 이쁘면 그쵸, 이뻐야죠. 제가 왜 그걸 빼먹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건물 디자인. 그리고 이뻐야죠.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보자. 건물을 짓고 나서 관리가 좀 편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유지 관리 이걸 하나 넣도록 할게. 자, 이게 네가 건물을 지어서 얻으려고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 자, 이 지금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아무래도 임대 수익 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1층 상가 임대 수익이 중요해? 아니면 2층 주택의 임대 수익이 중요해? 1층 상가가 낫죠. 왜냐면 수익을 제일 많이 낼 수 그렇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순위를 1번 임대 수익인데 그 중에 1층 임대 상가, 2층 임대 주택.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살 집. 그래. 자, 3층 주거용 주택.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 그지? 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건물 디자인이 제일 마지막이네, 그지? 근데 어떻게 제 생각대로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 3층 상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왼쪽에 있는 1, 2, 3, 4, 5번이고 조금 비슷하구나. 그렇지. 그리고 그걸 중요한 순위를 매기면 1층 임대상가가 제일 중요하고 2층 주택, 3층 내가 살 집, 세 번째가 유지관리, 네 번째가 디자인. 이런 순위야. 약간 사찰한 줄. 다 비슷해. 자, 그런데 건축할 때 중요한 게 있어. 뭐냐 하면은 시간. 저번에 얘기했지. 네. 그 다음에 비용.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느냐면 법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 세 가지는 제한적인 거야. 무한하지 않아. 시간도 무한하지 않고 공사비도 무한하지 않고 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은 제한적인 시간 안에, 네. 비용도 제한적인 공사비 내에, 제한적인 건축금 내에서 네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래. 바구니 안에 시간, 비용, 법이 들어있어. 네. 이 중에 네가 만약에 디자인을 좀 좋게 하고 싶어. 네. 그럼 뭘 더 내줘야 되는가 하면 건물의 돈.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내줘야 돼. 그렇죠. 이쁘게 하려면. 그렇지. 자, 만약에 층고가 높은 1층을 원해. 네. 그러면 일조권 때문에 3층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건축할 때 중요하게 하나 알아둘려야 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만큼 딱 제한돼 있어. 그래서 네. 뭔가를 하나 얻으려면 뭔가를 하나 내줘야 돼. 이건 불변의 진리야. 그렇죠. 자, 기분이 테이크네요. 그렇지. 기브 앤 테이크야. 자, 그러면 건축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네. 뭐가 있느냐면 선택과 결정이지. 네. 건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 이거 말고는 건축적 할 일이 없어. 선택과 결정만 하는 건데 이게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야. 이 그치. 시간, 비용, 법 안에. 자, 이 선택과 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거는 결정의 우선순위라는 거야. 아까 한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건축할 때 선택하고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건축의 승패를 좌우를 하거든. 어떤 결정을 했는가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가 생겨. 같은 비용으로 또 그렇지. 똑같은 집을 짓는다더라도 이건 되게 좋고 이건 그렇지. 나쁘다는 그게 이제 건축적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 만약에 선택과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들였어. 네. 그럼 어떻게 돼? 그건 또 실패한 거야. 그 시간 동안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만약에 땅을 사는데 대출로 땅을 샀다면 계속 대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 비용, 법 안에 제한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정의 우선순위란 걸 네가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 계획 전에 답을 해야 될 질문이 이 두 가지인 거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렇게 결정의 우선순위를 1. 임대상가 1층, 2층 임대주택, 3층 주거형주택, 그 다음에 유지관리, 건물 디자인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 자, 이럴 때 어떤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에 제한이 있지, 그지? 당연히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150인 경우에 네. 여러 가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보자. 자, 첫 번째는 60, 60, 30으로 짓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50, 50, 50으로 짓는 게 있어. 두 개 중에서 너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아무래도 왼쪽 편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수익을 얻으려면은 1층이 넓은 게 좋잖아요. 그렇지. 자, 여기에서는 네가 결정의 우선순위를 왼쪽 같이 결정을 했다면 네가 1위 조건 하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거는 1번이야. 60, 60, 30으로 짓는 거. 그치? 자, 만약에 네가 이 결정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지 못했다면 네.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보자. 이제 설계를 할 때 건물의 외부 재료를 결정을 해야 되지. 네. 자, 수많은 재료들이 있어. 그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네. 자, 세 가지 재료가 있다고 보자. 첫 번째가 징크. 혹시 네. 들어봤어? 아니요. 금속재 자재인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자재 중에 하나이지만 좀 가격이 좀 비싸. 건물 지으면 좀 이뻐. 자, 그 다음에 석재. 많이 보지, 그지? 돌로 된 네. 건물. 돌로 된 석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이제 중저가 정도이고, 관리도 좀 편해. 드라이비트는 뭐냐 하면은, 본 적 있니? 페인트 칠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드라이비트야. 자, 요거는 가격이 싸. 그 대신에 유지 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자주 해줘야 돼. 한 3, 4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네. 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돼? 아무래도 석재를 하지 않을까요? 왜? 가격도 중간 정도라고 하고 유지 보수도 음. 별로 안 하는 거. 음,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자, 여기에서 너의 결정의 우선순위가 임대 수익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건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이 건물 디자인이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재료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치? 그렇다고 해서 드라이비트를 써서 임대 수익을 올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 유지관리비가. 그치, 유지관리 비용들이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런데 주변에 오다 보면 건물들이 다 외장 재료가 뭐야? 다 돌린 거예요. 왜 돌인 것 같아? 다 남이 해서? 그치. 싸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장 재료를 돌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돌로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결정의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돌이 되는 거네요. 그치. 근데 그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 시행착오, 설계까지 했다가 바꾸고 하는 것들이 있던 거야. 그게 만약에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런 결정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재료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빠른 판단, 빠른 결정,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이 결정의 우선순위는 건축주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 건축주는 아니어도 주변 환경은 자, 예를 들면은 네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 그 주변이 네. 건물을 이쁘게 지으면 네. 임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럼 이쁘게 지어야죠. 그렇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건물 디자인인 거지.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1번이 임대 수익, 그 다음에 건물 디자인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재료도 비싼 거 쓰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강남에 가면 건물들이 다 이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을 지을 때 3층의 주택을 내가 살 집을 짓고 네. 나머지 1, 2층 임대 상가는 그냥 곁다리인 거야. 부수적으로 내가 얻으려고 한 수입인 거야. 그러면은 순위가 어떻게 돼? 1번이 주거용 주택. 그리고 유지관리. 그렇죠. 내 건물. 내가 살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임대수익, 4번이 건물 디자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 지금 내가 4가지 정도만 원하는 거 썼지만은 실제로는 A4지 한 장을 딱 만들어서 왼쪽에다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써야 돼. 예를 들면 1층 상가만 한번 보자. 1층 상가를 높은 임대를 받고 싶어. 네. 그럼 높은 임대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면적이 넓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야 임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네. 그 다음에 층고도 요 최대한 높게. 그렇지, 높게 해야 되지. 네. 낮은 층고, 1층 낮은 층고에 들어올 임대업체는 없어. 거의 없어. 자, 그리고 상가를 좀 많이 넣고 싶지, 그지? 그렇죠. 최대한 많이. 그렇지, 많이 넣어야지 임대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로에 최대한 붙어야지. 임대상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임대상가들은 기본적으로는 도로에 최대한 붙여서 짓는 게 가장 기본이야.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죠, 접근성이 좋아서. 그리고 도로에서 상가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계단 한 단을 밟고 올라가면 임대료가 50만 원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하나의 차이로 임대료가 왔다 갔다 해. 자, 그리고 공사비는 낮아야지. 그렇죠. 제 돈은 한정적이니까요. 그렇지, 수익이 더 높아지겠지. 자, 이런 것들 지금은 1층 상가에 대만 썼지만은 2층 주택, 3층 살 집, 디자인 이런 것들을 세상에 다 왼쪽에 쫙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쓴 다음에 이것을 오른쪽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적는 거야. 이게 결정의 우선순위인 거야. 이해했어? 네. 자, 지금 질문 2가지를 했지. 내가 왜 건축을 하지? 그 다음에 나는 건축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네. 자, 이게 그리고 3번째, 4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네. 그러면 4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자, 1번, 2번 질문이 목표 설정이야.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이다. 무엇을 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 설정을 딱 정하는데 이 2가지 질문에서 얻어야 되는 게 결정의 우선순위라는 거고. 그렇죠.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선택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야. 자,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다면 네. 건축을 하면 안 돼. 그렇죠. 망하겠죠.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에 내 1년 계획을 세울 때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 계획에 따라서 원하는 1년을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째 질문. 나는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치?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네, 거야. 그렇죠. 자, 너 여기 사무실 오다가 차들 많이 봤지, 그지? 네. 널린 게 다 차야. 네. 다 사람들 다 운전을 해. 네. 그런데 네가 그냥 운전을 할 줄도 모르는데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사고 나겠지, 그지? 네. 다 들여보는. 그지? 건축도 마찬가지야. 건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 자, 운전을 할 때 최소한 뭘 알아야 돼? 핸들 돌리는 거, 기아 넣는 거, 네. 어디가 브레이크고 어딘가 악셀레런지는 알고 해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건축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4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이게 건축 계획인 거야. 건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질문 1, 질문 2, 질문 3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냥 무작정 건축 계획을 세우면 안 될 확률이 거의 100%. 어깨에 막 책임. 그렇지. 건축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 건축주 책임. 그렇지. 건축주 책임인 거야. 이 건축주가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 건축의 순서대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계획을 세우는 법을 이제 알아볼 거야. 이게 아닌. 이건 지금 건축 계획 안 들어가고 건축 계획이 세우기 전에 건축주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뭐라고 했지? 계획 우선순위 결정하고. 결정의 우선순위. 네. 결정의 우선순위를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돼. 네. 자,
이번 주도 수고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 수고했어. 오랜만이야. 네. 자, 오늘은 건축계획 두 번째 시간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게. 네. 자, 건축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성 건물인 경우에는 첫 번째 시장조사.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을지, 그리고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조사하는 게 시장조사야. 두 번째가 복귀검토.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복귀검토. 세 번째가 예상공사비. 공사비가 얼마가 들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사업성 분석.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수익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는 게 사업성 분석이야. 다섯 번째가 작은 계획.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작은 계획. 여섯 번째가 진행 계획. 진행 계획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을 낼 거냐. 이게 이제 진행 계획이야. 자, 일반적으로 수익성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이 6가지 순서를 따라서 가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을 짓거나 네. 아니면 회사 사옥을 짓거나 네.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거는 시장조사와 사업성 분석이 필요가 없어. 그냥 복귀검토해서 공사비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고 작은 계획 세워서 진행 계획을 세우면 돼. 이해했어? 네. 이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자. 시장조사는 두 가지로 해야 돼. 온라인 시장조사하고 오프라인 시장조사. 네. 온라인으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실제 맞는지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시장조사할 때는 첫 번째 임대료를 알아봐야 돼. 그렇죠. 주택을 임대할 거면 주택 임대료, 상가를 임대할 거면 상가 임대료. 자, 근데 임대료를 알아볼 때 두 가지를 알아봐야 돼. 첫 번째가 실거래가, 두 번째가 호가. 저걸 둘 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둘 다 차이가 봐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가 있지.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해. 그게 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공개가 돼 있어. 네. 그런데 호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있지.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모, 네이버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을 알아봐야 돼. 근데 하나 알아둘 거는 주택의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상관은 없어. 네. 그래서 주택은 실거래가를 가지고 내가 임대료를 알아볼 수 있지만 네. 상관 알아볼 수 없어. 그건 알아줘야 돼. 네. 상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대료를 알아볼 때 주의할 게 있어. 면적별로 알아봐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임대료를 알아보고, 신축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알아보고, 몇 층이냐도 알아봐야 돼. 세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세세하게 알아봐야 네. 돼.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생겨.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은 임대료가 낮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치. 2층, 3층 그 위에가 임대료가 괜찮은 거고. 자, 면적별 임대료인데, 예를 들어서 네가 다세대를 5평짜리를 지었는데 네. 이게 임대료가 월세가 40만 원이야. 네. 만약에 10평짜리를 지으면 임대료가 얼마일까? 한 80만 원 되지 않을까요? 2배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요? 왜냐하면은 주택 뭐 상가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임대료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20m 제곱의 원룸을 지을 때 임대료와 30제곱미터를 지을 때 임대료가 서로 달라. 네. 그래서 면적이 커진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커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임대료가 달라. 그건 내가 좀 이따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네. 세 번째가 이제 임대료 추이야.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작년에 얼마 올랐고 올해는 얼마 올랐고 이걸 알아야지 내년에 내가 건물을 졌을 때 임대료가 얼마가 될지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축 현황 주택수 상가수. 이건 뭐냐면 경쟁자들이야. 나하고 경쟁을 할 건물들을 알아봐야 돼. 요즘 신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면 주택이 얼마가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렇죠. 그지? 상가가 얼마가 있는지도 알아야지.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나면 옆에 있는 건물주하고 나는 경쟁 상대인 그렇죠.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사람을 불러야 그지, 알아야 돼. 되니까. 자, 다섯 번째가 주거 인구하고 유동 인구. 만약에 주택을 질 거면 이 동네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네. 그리고 이 주거 인구가 빠져나가는지
인구가 늘어나는지를 알아야지, 그지? 만약에 계속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건물을 좋은 거죠. 신축을 하더라도 계속 그치, 수요가 있는 거죠. 있으니까. 네.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상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가게가 잘 돼. 그렇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아야 되고, 여섯 번째가 이제 주변 환경. 네. 교통이 어떤지, 편의 시설은 어떤지, 혹시 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개발 계획은 어떤지. 뭐 고정- 역세권 이런 거. 그 새로 뭐 지하철이 하나 새로 생긴다든가. 아. 자,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알아보고 오프라인에서 이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힘드네요. 그렇지. 힘들어. 쉬운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샘플을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어떤 자료냐 하면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자료를 조사한 거야. 네. 자, 하나씩 볼게. 자, 여기 세대수. 송파동에는 단독하고 다가구가 9,652세대가 있어. 네. 그리고 연립하고 다세대가 63,294세대, 오피스텔이 2,304세대, 아파트가 40,838세대. 네. 요 기준은 아마 2017년 기준일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뭘 알 수가 있어? 연립이랑 다세대랑 아파트가 많다? 그치. 연립 다세대 아파트가 여기 송파동의 주택시장을 좌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단독하고 월등히 다가구나 오피스텔은 수량이 작고 대부분 연립 다세대 아파트가 주택시장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매매가를 보면 단독 다가구는 메다 제곱당 750만 원 정도. 네. 연립 다세대는 630만 원, 오피스텔은 590만 원, 아파트는 809만 원 정도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은 얼마일까? 단독 다가구는 260, 연립 다세대는 530, 오피스텔은 490, 그 다음에 아파트는 530. 근데 단독 다가구 매매가는 엄청 높은데 그 임대료? 전세값은 너무 적은 거. 그건 이유가 있어. 그건 좀 자세히 보자. 자, 요게 뭐냐 하면은 단독 다가구가 지금 송파동에 2,908개가 있는데 네.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단독 다가구가 1,760개야. 그리고 91년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짓는 단독 다가구가 없지. 네. 그러니까 송파동은 대부분 단독 다가구들은 허물어지고 네. 새로운 것들은 짓지 않는 동네인 거야. 자, 여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보자. 여기 보면 연립 다세대가 2001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건축을 확 됐지, 그지? 네.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짓고. 이 얘기가 뭐야? 기존에 있는 단독 다가구들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세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아파트를 막 지은 거야. 새 건물. 그러다 보면 단독 다가구의 땅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단독 다가구의 땅 가격은 올라가는데 아까 봤던 그거는 면적당 거래 거금액이거든. 면적이 건물의 면적당이야. 그래서 가격이 높게 나온 거야. 토지 가격이 아니고. 근데 살 때는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토지를 사기 위해서 사는 거야. 건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단독 다가구를 사는데 그때 가격이 어떻게 그 금액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건물 단독의 면적당 거래 금액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 그래서 단독 다가구는 그 짓는 면적이 작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단독 다가구들이 지금 봤지만은 30년 이상 된 것들이 거의 60%잖아. 네. 임대료가 비쌀 수가 없죠. 그지? 싸도 오래된 다니고. 건물이니까 아까 전세 가격은 낮고 판매 가격은 높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매매가는 높지만 전세가는 낮은 거야. 아무래도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지.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자, 이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가격이 전체 평균 금액이 매매가고 전세가가 저 정도 금액이고 그러면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은 한번 보자.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은 연립 다세대 매매가가 790만 원, 전세가 690만 원. 아파트는 1,000만 원. 매매 가격이 전세가 830만 원이야. 네. 이걸 뭘로 알 수 있어? 이제 이걸 보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이 높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한번 연립 다세대만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자. 네. 자, 여기 보면은 전체 평균 세대당이야. 한 세대의 평균 면적이 연립 다세대가 43제곱미터라는 거야. 네. 그리고
월세가 세대당 46만 원 정도인 거고 보증금 비율이 131. 그리고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들은 면적이 평균 32제곱미터. 43에서 32. 그러니까 송파동에 있는 다세대 전체를 면적을 평균을 구하면 한 세대당 43 정도인데 네. 10년 이내에 지은 건물들은 네. 면적이 32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요 근래에 작은 작은 건물. 원룸들이 막 지어졌다는 거지. 근데 보증금 비율? 그거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했어. 보자. 자, 그 전에 이제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네. 자, 부동산 가격은 크게 매매, 임대 이 두 가지야, 그지? 네. 자, 임대는 전세하고 월세로 나눠져. 네. 반전세도 있고 반반전세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야. 자, 예를 들어서 네가 다세대를 하나 1억 5천에 샀어. 네. 그러면 산 거를 네가 살지 않는다면은 네.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줘야 맞아야죠. 되겠지. 자, 네.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전세를 1억 3천에 놨어. 네. 이렇게 네가 1억 3천에 전세를 넣었을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없어. 그래요? 자, 만약에 금리가 2%라고 가정을 하고 네. 네가 1억 5천을 다세대를 사지 않았다면 은행에 넣어놨다면 연에 한 300만 원 받겠지, 그지? 그렇죠. 자, 이거를 전세를 놨어. 그러면 남아있는 2천만 원 가지고 네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4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너무 적은데. 260만 원 차이가 나잖아, 그지? 네. 네가 매매를 한 다음에 살지 않고 그걸 전세로 준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계속 매년 26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까? 사서 전세를 놓을까? 나중에 건물 가격이 오르나요? 그렇지. 가격이 오를 걸 생각을 해서 사서 전세를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월세를 한번 보자. 월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만약에 임대를 줬다. 네. 그러면은 연 620만 원 정도 나와.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얻는 2. 이야. 그리고 월세 50만 원을 12달 하니까 600만 원. 그래서 다 월세를 넣는 그렇지. 거군요. 그래서 다 월세를 놓는 거야. 수익이 더 높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세는 투자용이야. 주로 아파트. 그리고 월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다세대 오피스텔이 주로 이뤄. 그래서 송파동을 보면은 아파트는 전세가 월세보다 수가 월등히 많아. 전세수가. 네. 근데 다세대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하고 월세가 수가 비슷해. 왜냐하면은 다세대 오피스텔은 수익성 부동산이고 네. 아파트는 투자용 부동산인 거야. 그걸 사서 바로 수익을 넣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랐을 때를 위해서 사놓는 거야. 대비해서. 이해했어? 네. 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복잡하지 무슨 말인지. 네. 이거는 전월세 전세가 전환.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 자, 그런 것도 있구나. 전세가 만약 1억 3천이면 네. 이걸 만약에 월세로 주려고 했을 때 얼마로 줘야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자, 월세가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라면 이거의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월세 곱하기 12달 네. 나누기 전세 빼기 보증금 그렇죠. 하면은 5%인 거야. 그래서 전세 1억 3천짜리를 네. 보증금 1,000에 월세 50으로 임대를 놓는다면 얘의 전월세 전환율은 5%. 자, 만약에 보증금을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싶어. 네. 그러면 월세를 좀 줄여야 되잖아. 그렇죠. 얼마로 줄일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야. 자, 봐. 1억 3천 빼기 2천 나누기 12 곱하기 5% 하면 45만 8,300원. 이게 보증금을 2천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가 45만 8,300원이라는 거야.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네. 요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돼. 나중에 필요할 때 그냥 공식 복잡해서. 자, 그리고 아까 네가 얘기한 보증금 비율. 자, 보증금을 월세로 나눈 것을 보증금 비율이라고 해. 네. 그래서 이 보증금 비율은 월세는 그 지역의 월세는 임차인의 월 수입하고 관계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에서 네. 월 수입.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네. 사는 동네에 네. 월세를 100만 원으로 하면은 안 못 살지. 들어오죠. 네. 안 들어오지, 그지?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주거를 하는 사람의 수입이 얼마이냐에 따라 가지고 월세 한계선이 있어. 잘 사는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월세 한계선이 높아. 근데 수익이 좀 적은 지역에는 전세가 높아지고 월세가 낮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 한번 보자. 지금 송파동은 아까 전체 평균 세대당이 단독 다가구가 34만 원,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46만 원, 오피스텔이 40만 원, 아파트가 62만 원이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역삼동을 보면 월세가 59만 원이야. 단독 다가구가. 연립이 68만 원. 아파트는 120만 원이 넘어.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땐 무작정 월세를 높이면 안 산. 건축주는 건물주는 좋아. 월세가 많으면 그렇죠. 수익이 많이 더 들어오니까. 높아지니까. 근데 그게 한계선이 있다는 거야. 무조건 올릴 수가 없어. 이해했지? 네.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자. 연립 다세대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세대당 평균이 43제곱미터이고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32제곱미터. 네. 그거까지 이해했지. 요거를 이제 월세로 한번 바꿔보면은 보증금 6천에 월세 46만 원 정도가 돼. 네. 전체로 보면 네.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8만 원 정도가 돼. 네. 비싸지, 그지? 네. 근데 비싼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평균은 면적이 43제곱미터일 때고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은 면적이 32제곱미터였으니까 더 작아진 한 30%가 더 비싼 거야, 이게. 그렇죠. 이해했죠? 네. 면적은 더 작은데 그렇지. 금액은 더 비싼 그렇지. 거죠.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자. 이제 추세를 한번 볼 건데 이 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여기 면적별 임대료 메다 제곱당 네. 왼쪽은 신축 연도 그리고 네. 이거를 면적을 잘게 나눴어. 20제곱미터 미만, 20에서 30제곱미터, 30에서 40제곱미터 이렇게 네. 쭉 나눠 놓은 거고 이 밑에는 이걸 전세 얼마, 월세 얼마, 보증 얼마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네. 자, 요걸 한번 보자. 1991년도에 지은 다세대의 전세 평균은 290만 원이고 2002년도에 지은 거는 전세 평균이 420만 원. 네. 2017년 지은 거는 719만 원이야. 이게 뭘 의미해? 오래된 건물일수록 전세가가 낮고 네. 임대료가 낮고 새로 신축한 건물일수록 비싸요. 임대료가 높은 거야. 네. 그렇지. 자, 요걸 한번 보자. 이거 면적별로 20제곱미터 미만은 메다 제곱당 임대료가 전세가 780만 원. 20에서 30일 때는 730만 원, 30에서 40일 때는 720만 원. 그리고 40에서 50은 700만 원, 50에서 60은 500 얼마야? 80만 원. 그리고 60에서 85는 480만 원. 네. 그러면 한 세대당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받을 수 있는 단위 면적당 메다 제곱당 임대료가 높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다는 거지. 건물이 작을수록 방들이 작을수록 방들이 원룸들이 작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많다는 거야. 많다는. 단위 면적당 임대료니까. 이해했어? 네. 자, 요 자료 한번 보자. 자, 요게 송파동에 199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몇 세대를 지었느냐. 네. 다세대를. 자, 여기 보면 확 올라와 있지. 네. 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다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 40%야. 요때 확 진 거야. 근데 이때 지은 다세대들의 면적이 어떠냐 하면은 여기 보면 40에서 7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다세대를 확 졌어. 그 4년 동안에. 네. 자, 그러면 요즘 짓는 건물들은 어떨까? 더 작겠죠. 요즘 짓는 건물들은 20에서 30제곱미터 사이가 대부분 다 졌어. 훨씬 작아져. 그렇지. 이게 이제 송파동의 건축한 추세인 거야. 이렇게 건축을 해왔어. 자,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송파동 다세대는 작은 면적 원룸들은 다세대가 담당을 하고 큰 면적들은 아파트하고 단독이 담당을 해.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전체 세대 중에 40%가 확 그때 공급이 됐어. 네.
그때 주 면적이 40에서 70제곱미터 사이로 많이 공급이 됐고, 최근은 소형 면적 20에서 30제곱미터 사이 다세대가 많이 진 거야. 자, 그리고 아까 봤듯이 면적이 작을수록 면적당 임대료는 높고, 최근 신축하면 신축할수록 임대료는 높아. 그치? 요게 이제 송파동의 다세대를 내가 지으려고 할 때 알아둬야 될 정보인 거야. 네. 자, 이제 임대료가, 그러면 내가 지었을 때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 29부터 30제곱미터 사이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신축한 건물들의 2018년도, 2019년도 거래한 거야, 이게. 네. 이 재료가 송파동에서. 네. 자, 전세 가격이 얼마야? 2,300부터 2억 3천부터 2억 8천 사이, 2억 9천 사이까지 이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지. 이거 평균을 내면은 전세 가격이 2억 6,259만 원 정도가 돼. 네. 자, 그러면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를 네가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세가 2억 6,259만 원 정도가 네. 돼. 자, 이걸 전월세 전환율 5%로 계산을 하면은 만약에 보증금을 3천을 받으면 월세를 9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5천을 받으면 월세를 89만 원, 1억을 하면 68만 원, 네. 1억 5천을 하면 47만 원 받을 수 있어. 여기서 건물주에게 제일 좋은 거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7만 원이, 그지? 근데 아까 뭐 보증금 5천에 50만 원?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치. 자, 요거야. 자, 50만 원, 48만 원. 그치. 최근 10년간 내 신축한 건물들의 평균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8만 원이었어, 그지? 네. 근데 이거는 평균인 거야. 작은 면적부터 큰 면적 모든 것들에 대한 평균. 가격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신축 다세대 30제곱미터를 한다면 보증금 5천에 월세 89, 보증금 1억에 68, 보증금 1억 5천에 47. 요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네가 다세대 30제곱미터를 지으면 요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월세 89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힘들어.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68만 원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 보증금 올리고. 그렇지.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이해했어? 네.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막 보고 싶은데 찾아서. 우선 내가 이제 우선 저런 시장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막 여러 사이트 찾아보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나 해놓은 건데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오픈을 할 거야. 그때 한번 보면 돼. 알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 수고했어. 네. 응?